오늘부터는 영양소가 소화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 영양소라는 건 몸을 구성하거나 또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물질들이었는데, 이러한 영양소를 우리 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화라는 작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를 보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세포로 영양소를 흡수해야 합니다. 자, 영양소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역할은 에너지를 내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영양소, 그 영양소를 이용한다 라고 하면 이 영양소를 우리가 분해해서 저장하고 있던 그 에너지를 꺼내서 쓰겠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그런 과정을 이제 뒤에서 세포호흡이라고 배웁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세포호흡이라고 하고, 이러한 세포호흡은 모든 동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즉, 영양소를 이용한다, 영양소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겠다. 그러면 세포호흡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이 영양소가 세포로 흡수돼야 되겠죠. 맞나요?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4단원에 식물에서 했던 내용을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원에서도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던 양분, 이 양분이 식물 입장에서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마찬가지로 양분을 분해했어요. 왜? 양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꺼내 써야 되니까. 그 과정을 4단원에서는 그냥 호흡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과정 역시 모든 식물 세포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양분이 모든 세포로 전달이 됐었죠. 이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세포로 흡수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줄에 보면 세포가 영양소에 흡수가 되려면 일단 영양소의 크기가 매우 작아야 돼요. 영양소의 크기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작아야 한다. 세포막이라는 것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세포고 1학년 때 잠깐 언급됐을 텐데, 이러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 테두리에 얇은 막이 있어요. 이것을 세포막이라고 하고, 이 막보다 작아서 얘를 통과해야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세포 안으로 흡수가 되려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작아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네, 다음에 보면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녹말, 지방, 단백질, 얘네는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얘네가 너무 커서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먹을 필요가 없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몸은 일단 크기가 큰 영양소를 먹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몸에서 이러한 영양소들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게, 세포 안으로 흡수될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영양소를 흡수해야 하는데 섭취하는 영양소는 너무 크고, 그럼 그 영양소를 작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라는, 뒤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작게 만드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우리가 소화라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소화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문단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소화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화란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얼만큼 작아야 하냐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윗줄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몸에서 녹말처럼 크기가 큰 영양소가 포도당처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가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앞에서 우리 영양소 검출할 때도 배웠지만 녹말과 포도당은 둘 다 탄수화물이에요. 같은 탄수화물의 분류에 속하는데 이 포도당이라는 거는 탄수화물의 종류 중에 가장 작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작은 단위, 이런 알갱이 하나하나를 포도당이라고 하고, 이 녹말은 포도당 같은 알갱이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그런 걸 녹말이라고 해요. 일단 크기부터 확실히 이제 녹말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표현을 하면 이 녹말과 포도당은 크기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자, 크기는 녹말이 포도당보다 큰데, 자, 중요한 거 둘의 화학적인 성질, 과연 화학적인 성질도 같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녹말과 포도당은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화학적인 성질이 전혀 달라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4단원에서도 했지만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양분, 포도당, 물에 잘 녹아서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했었어요. 자, 포도당은 물에 잘 녹고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는 물에 잘 녹고 하나는 물에 잘 녹지 않고, 그리고 포도당은 단맛이 있어요. 근데 녹말은 단맛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물에 녹지 않고 단맛을 내는 성질이 없고, 얘는 물에 잘 녹으면서 단맛이 있고, 화학적인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소 검출할 때도 서로 다른 용액을 썼던 거예요. 녹말은 아이오디나 칼륨, 포도당은 베네딕트.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에 맞는 용액을 썼다는 뜻이죠. 즉,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은 소화라는 작용을 통해서 단순히 크기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화학적인 성질도 변한다. 라는 것도 함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방금 음식물 속의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한다 라고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자, 크기만 작게 하는 거, 자, 이건 충분히 우리가 입에 있는 이빨 잘게 씹어서 부수면 돼요. 크기만 계속 작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최종적으로 포도당처럼 작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이빨로 부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이빨로 부수는 거를 참고해요. 참고. 이런 것을 기계적 소화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물리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크기만 작게 만드는 것을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데, 이 과정만으로는 최종적으로 분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성질을 변화시키는 화학적 소화도 함께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라는 과정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 모두 사용된다라는 것을 같이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작게 하는 거야 입으로 하면 되지만, 이렇게 화학적인 성질을 바꾸려면 화학적인 작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소화효소라는 걸 다음 시간에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미리 알아두면 뒤에서 할 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소화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알아봤고, 자, 잠깐 지워서
아래 소화계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를 소화계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몸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만으로 이러한 다양한 작용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소화기관들이 모여서 함께 최종적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소화계에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이자, 쓸개 이렇게 대표적인 기관들이 있는데 왼쪽에 그림을 보면서 각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간단한 플래시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영상의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다양한 소화기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마지막 부분에 음식이 이동하는 경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간, 이자, 쓸개 이 부분들 얘네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 않는 소화기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될 게 소화계, 소화기관들이 모여있는 이 소화계라고 해서 모두 음식물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간, 이자, 쓸개처럼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진 않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와중에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까 영상에서도 짧게 나왔지만은 간, 이자, 쓸개에서는 화학적인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 효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소화 효소들을 가지고 이제 음식물이 지나갈 때 옆에서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물이 이동하는 경로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그리고 항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따지고 볼게요. 입, 우리가 입을 벌려서 음식물이 내 몸으로 들어올 때 내가 입을 벌림으로써 이제 외부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몸 밖이랑. 그리고 대장에서 소화가 끝나서 마지막에 항문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겠죠. 그 과정도 외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 지금 이렇게 음식물이 이동하는 경로는 엄밀히 따지면 몸 밖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입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는 과정. 지금 이 상황은 우리의 몸 밖에 있다고 보면 돼요. 맨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영양소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돼야죠? 우리의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영양소가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소화계 역할에 보면 조금만 지우고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담당한다, 영양소를 분해한다 라고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추가적으로 흡수의 기능까지 포함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라는 것은 소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영양소가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최종적으로 배워야 소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소화라고 하면 우리가 소화 기능만 생각하지 말고 분해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흡수해야 된다까지도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소화 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이빨로 음식을 잘게 부수는 거, 크기만 작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만으로 영양소를 세포에서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화 효소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화학적으로 더 작은 단위까지 분해를 해야겠죠. 그러한 소화 효소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맨 처음 가장 대표적인 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침샘에서 침이 나올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입에서 침이 나오는지, 침이 대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것을 아래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 내용을 한번 보고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실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직접 먹는 탄수화물들, 가장 크기가 큰 녹말의 단위를 준비하고, 이제 하나는 증류수,
하나는 침 용액을 넣었네요. 그래서 과연 이 침 용액과 증류수가 녹말 용액에 반응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만약 둘 다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녹말을 검출하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 반응을 했어야 됐는데 그 결과를 봤더니 이제 침 용액을 넣은 곳에서는 녹말이 사라지고 오히려 베네딕트 용액에 반응을 했던 거죠. 녹말보다 더 작은 단위인 당분들이 검출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 용액을 통해서 탄수화물, 즉 녹말이 더 작은 단위인 당분으로 분해가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설명은 없었지만 35도에서 40도씨의 물에 넣고 기다린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로 이런 소화효소들,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소화효소들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가장 잘 일어나게끔 이제 진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최적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온 범위 실험을 할 때 우리의 체온 범위로 조절을 해줘야 효과를 가장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표현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래 빈칸을 같이 채워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험관 A, 녹말과 증류수가 섞여 있는데 얘는 아이오딘화, 3번 과정은 아이오딘화 용액을 놓은 거, 4번은 베네딕트 용액을 놓은 거. 어떻게 됐었죠? 자, 녹말과 증류수를 놓은 시험관에서 증류수가 녹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람색으로 색깔이 변했다는 거죠. 그 말은 시험관 A에 지금 녹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B에는 녹말과 침 용액이 들어있었는데 얘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B 시험관에는 녹말이 사라졌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베네딕트 용액, 녹말과 증류수 서로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녹말이 남아있을 거고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에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침 용액과 섞었던 시험관에서는 황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 시험관에는 단 당분이 없던 상황이고 B 시험관에는 이제 당분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결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침은 녹말을 당분으로 분해한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녹말보다 작은 단위인 당분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엿당,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엿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화학적으로는 엿당이라는 것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 엿당은 포도당이 2개 붙어있는 이당류예요. 즉 침만으로 지금 얘를 최종적인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는 없어요. 침만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모든 소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먹고 나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작은 아이로 분해가 되는 그 추가적인 과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녹말 용액과 침 용액을 섞었던 용액, 여기에 녹말을 검출하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자, 얘는 녹말 검출용이었죠. 이것을 넣었더니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베네딕트 용액을 넣었더니 얘는 당분, 녹말보다 작은 단위의 탄수화물들을 검출하는 용액을 넣었더니 반응을 했다. 그 말은 마지막 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 말은 크기가 큰 영양소를 이제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누군가 분해했다는 건데 이러한 애들을 소화효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소화효소. 자,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침 안에 어떤 소화효소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앞으로 이름이
많이 나올 거니까 또 같이 체크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침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크기가 작은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녹말을 크기가 작은 엿당으로. 자, 저번에 말했지만 녹말이라는 것은 이 작은 걸 포도당, 당, 이러한 작은 아이를 하나하나를 당이라고 했을 때 얘가 여러 개 모여서 크기가 큰 애를 녹말이라고 하고, 이 엿당은 포도당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당. 어쨌든 녹말보다 크기가 작고 그리고 성질도 다릅니다. 얘도 단맛이 나요. 어쨌든 이렇게 화학적으로도 더 작은 단위로 쪼개주는 이런 것을 소화효소라고 하고, 침에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아이의 이름은 아밀레이스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이제 이 아래 보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가 이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이 다양한 소화 효소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작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작은 화학 물질까지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